이 산업, 정말 탐나는 산업이죠. 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그래서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고요. 어쨌든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제조업 노동자들이 등장한 것을 중단되고 이제 서비스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주요 선진국 도시에서 벌어지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서비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너무 한계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노동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춰야지만 판매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요. 어차피 부가가치 나누기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을 서비스 산업에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안 주거나, 지역에서 그렇죠. 주수당 안 주거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을 부분 적용하거나, 이주 노동자들을 쓰거나, 규모의 경제로 프랜차이즈화 되거나, 아예 노동법 적용하지 않는 특고 플랫폼을 늘리던가, 이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그래서 알바 노동 얘기하셨는데, 알바 노동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서비스 산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얘기할 건 특고 플랫폼화인데요. 자, 배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서 어떤 이득을 얻는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라이더들한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비용 이런 것들, 해고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가지고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위원회에 갈 수 있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핵심이 차량입니다. 차량. 자, 배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대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상 운송보험이라고 해서 영업용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수리비, 기름값 하면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1000만 원을 누가 쓰냐? 일하는 사람들이 사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면은 사장님이 사서 출근한 노동자한테 주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접속하는 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네가 사와 라고 하는 겁니다. 1인당 1000만 원이면 10명이면 1억인 거고, 배달 노동자들이 한 24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24조 정도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배달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의 초기 투자, 원시적 축적, 초기 투자 비용을 누가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을 때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안 드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을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장 사장님이 배달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하면 한 2만 명 고용한다고 하면 2만 명이 출근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2만 벌의 유니폼과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고, 안전화가 필요하고, 2만 명이 굴릴 수 있는 생산 도구인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심지어 억 명이라 하더라도 한 푼도 안 들어.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 도구를 사서 와 라고 하면은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잖아요. 자본의 가장 큰 욕망이 뭐죠? 무한한 축적이죠. 이걸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공간적 한계도 없고, 시간적 한계도 없고, 생산 수단을 내가 제공해야 할 부담도 없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됩니까? 서버만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억 단위의 노동력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실시간 소비에 맞춘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고용 노동이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산 도구를 일하는 사람이 갖기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고전적인 철학에 따르면은 자본가라 함은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 그래서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철폐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철폐한 것이 플랫폼 자본이다 라는 겁니다. 대신 뭘 소유한다? 데이터와 앱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작업도구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자본가냐 노동자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들은 사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경제적 배상 역시도 사장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라이더 책임 되는 거고, 여기에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퍼붓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배달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유니폼에 핏자국 다 흘렀는데, 도미노 피자 이런 데 쫙 흘렀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사고 나면 기업 유니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난폭 운정, 공해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유해 화학물질이 시민들한테 내뿜는 책임들이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네가 사회에 이런 피해를 주면서 무슨 요구냐. 기업이 이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부수적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건당 노동으로 했더니 이제 사고율도 차이 나더라. 가게 오토바이, 그러니까 직고용이니까 시급을 주죠. 그럼 천천히 일하더라도 시급을 받으니까 신호를 준수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212.9%, 1년에 2번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 오토바이가 30.2%, 7배인 건데, 자, 212.9%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건당 한 3,000원 줄게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주휴수당까지 합쳐가지고 1시간에 5건 정도 해야지 15,000원 정도 되니까 기름값, 보험료 빼고 주휴수당 합친 최저임금이랑 비슷하겠네라고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건당으로 하니까. 사실 시급제나 건당제나 똑같은 체계입니다. 뭐 1시간에 2개 해서 1시간짜리 시급을 주든, 2개를 30분 만에 해가지고 30분 만에 1시간 분량의 임금을 준 자본가 입장에서 똑같은 거죠.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은 이제 건당 요금제더라라는 거고요.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의 노동법 보호 비교표인 건데요. 기존의 노동법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항이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구조조정의 책임도 노동자한테 진다. 요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는 사실 사업이 안 됐을 때 리스크를 책임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내가 책임질게. 이게 가부장의 역할인데, 이거 책임이 안 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엔데믹 직후에 배달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직접 고용한 사장님들이 오토바이도 직접 사고 노동자도 직접 고용했으면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노동자 해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책임져야 되고요. 오토바이를 한꺼번에 처분해야 되니까, 안 쓰는 오토바이들. 오토바이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감가 역시도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배달앱이 이거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배달 주문이 없네? 그러면 다음날부터 배달료 깎을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로그인하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로그아웃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그 리스크도 일하는 사람이 지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 3.3%. 근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비임금 노동자로 이 숫자를 좀 감안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데, 3.3% 받는 노동자를 이제 비임금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해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847만 명이더라. 투잡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노동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847만 명이 비임금 근로자,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천만 중에
한 1000만 정규직이고 1000만 비정규직이고 847만 특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물론 비정규직 1000만에는 특고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게 되면은 한 1000만 정규직 1000만 정도가 특고 플랫폼 비정규직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아까 이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 라벨링 이런 것들도 이런 노동자들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입하실 때 신호등 뭐 표시해라 이런 거 하셨죠. 예. 너 로봇이 아닌 걸 증명해 라고 하면서 그 잘 안 보이는 특수문자 입력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구글이 모든 책들을 디지털화 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 인류 책들을 디지털화 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그 기계가 이걸 읽어내는데 오래된 책들은 잉크가 번지거나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일일이 이거 확인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캡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수문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면서 보면서 이제 입력하는 것이 다 그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행위입니다. 구글이 리캡차를 산 이유가 그거고, 여러분들 이제 신호등 표시하세요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훈련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한 거죠. 근데 그것만 해서 한계가 되니까 요거 라벨링이라고 해서 개 표시하세요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이제 5장 정도 하면 50원 주는 방식의 라벨링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지역 기반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런 것들은 웹 기반 노동이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웹 기반 노동의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습니다. 가령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의 백인 소비자가 화가 나가지고 콜센터 전화했더니 인도에 영어 잘하는 인도 노동자가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이게 국제적 분업인 건데. 근데 한국도 이제 K-팝 문화 때문에 K-제국주의 국가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면 한국어 잘하는 엘리트들이 엄청 늘어날 거고, 한국인보다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 있을 수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더 확실하고. 지금도 출판계에선 교정교육을 외주화시켜놨거든요. 프리랜서들이 하는데 그걸 왜 한국 노동자들한테 시킵니까? 웹 기반에 올려가지고 장당 교정교육을 장당 5,000원에 할 사람 하면은 저기 동남아시아 최고 엘리트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가격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디지털 이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있는 건데 문제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노동 유연화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적 유연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동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주마다 바뀌는 노동 스케줄인데 테일러 포드직 비정규직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맥도날드는 어떤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특별한 손흥민 버거가 나온다 이러면은 손님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점장이. 그러면은 고용을 늘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 늘려야 되나? 그러지 않고요. 맥도날드는 다음 주에 손님이 많을 것 같으면은 전주에 한 15시간 일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다음 주는 한 40시간 늘려버립니다. 반대로 다음 주에 햄버거병 사태로 이제 손님이 안 올 것 같아. 대란이야. 맥도날드가 엄청난 위기야. 손님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잘라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맥도날드는 그렇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40시간 일하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다음 주 노동시간을 15시간으로 줄여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5시간으로 줄여주시는 분들은 이제 고마운 양심 있는 자본가고 주휴수당 안 주기 위해서 14.5시간으로 줄여버리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맥도날드의 노동 시간이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아서 제로아워 계약, 그러니까 0시간 계약, 혹은 한국에서는 고무줄 스케줄 이렇게 해서 유연화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수량적 유연화죠. 수요에 맞춰서 노동 공급을 인간의 노동 시간을 늘렸다 줄이는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초마다 발생하는 계약이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맺고 계약이 해지되는 방식으로 초형직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작업을 수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노동 공급이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노동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정규직 노동의 장점은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의 노동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뭐 기자님들의 노동을 디테일하게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형태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노조를 했던 이유는 욕하는 관리자에 맞섰다 이런 것인데 이제 무정한 AI가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JTM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직원 PC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쿠팡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우리 직장인들 그러면 출근하면 맨날 일합니까? 가끔씩 쇼핑도 하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메신저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출퇴근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자, 원격인 지휘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을 내가 임대료 내면서 출근시킬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만 사업을 굴리면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주시키고 나머지는 외주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내가 이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노동자 동의를 받으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적혀 있고 몰래 할 수도 있나요? 노동자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홈페이지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한테 바로 노동의 현장을 중개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이게 배달 앱 화면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그냥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회사에 항의를 하면 회사가 노동자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노동자한테 물어봐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잖아요. 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소비자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나는 중개자로서 소비자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야. 근데 너 어디야? 라고 매우 궁금해 하셔.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내 위치가 공개되고 있구나. 라고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등급제도, 평접 이런 건데, AI가 이제 배달을 배치하거든요. 근데 배달 노동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배달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 주소는 하나인데 주소가 하나예요. 근데 건물이 여러 개예요. 심지어 건물 이름도 특이해. 학내 구성원들만 아는 곳에.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재래시장. 주소는 하나인데 정말 주상복합 이런 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거절할 수 있잖아요. 가기 싫다고. 자, 모든 노동자가 자율적이어서 플랫폼 노동자고 내가 자율성이 있어서 다 거절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용자가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겠죠. 그러면은 사업자는 어떤 욕구가 생긴다? 이 노동자가 대학교 배달이라도 가게 만들고 싶어하는 지휘 감독의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약 관계는 자율인데 이 노동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상품의 질과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 노동을 시켰어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들은 창틀에 먼지를 촥 씻고 닦고 가는 겁니다. 소비자가 마음에 들어서 같은 업체에 불렀는데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다른 플랫폼 노동자가 왔어요. 이 노동자는 창틀을 안 닦고 갔어요. 그럼 소비자가 컴플레인 한 겁니다. 왜? 저번에는 창틀을 닦았는데 이번에 안 닦나요? 그러면 청소업체는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 여기 가둬놓고
청소 매뉴얼을 교육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근로자성 문제가 생깁니다. 플랫폼 노동자 아니야. 이게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를 줄타기 하듯이 이게 지휘감독이 아니냐 가지고 줄타기 하고 있는 것이 AI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차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물어놓고 거절을 많이 하면은 다음 배차가 안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배차가 안 된다는 것은 순간적 실업입니다. 해고예요. 순간적 해고. 얼마나 배차가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분 뒤에 올지 15분에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고요. 또 서울 얘기입니다. 같은 동네의 배달료는 같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적어도 구에서는 같은데 요거는 배달료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마포구를 1, 2, 3으로 쪼개놔가지고, 자, 마포구 3에 출근을 시키고 싶어. AI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700원인 배달료를 3,500원을 올려봅니다. 그러면 거기로 출근시키는 겁니다. 마포구 3에 출근해 하면은 지휘감독 문제가 생기지만 3,500원을 해가지고 배달 노동자가 많이 오는 곳은 지휘감독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출근시키면 되는 거고, 퇴근시키고 싶어. 배달 노동자가 너무 많아. 배달이 너무 잘 빠져. 그러면 2,500원을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잘 빠지네. 그럼 2,000원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실시간 요금제로 배달 노동자들 통제하는 것이고요. 비 오거나 눈 오면은 안전안에 문자가 옵니다. 아, 오늘 배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거가 동시에 뭐가 오냐면 프로모션이 옵니다. 지금부터 30분 내에 2건 배달하면 10,000원 보너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태풍 때 일하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태풍 때 일을 하면은 평소에 날 좋을 때는 2,500원 주는데 지금부터 일을 하면은 건당 10,000원씩 줄게 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태풍 때 일하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상 태풍 때 일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간접적 지휘 감독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배달 노동을 접근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10분 내 배달, 15분 내 배달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착취적 측면으로 일을 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에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게임 아이템 그 레벨 올려가지고 판매해주는 그 노동도 있고, 그 중국 노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세계 게임 유저들이 그거 사고, 그래서 눈이 충혈되면서 이거 게임하고 있는 노동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서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